15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강의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제 생각에 한 40분 정도 강의 내용을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의 초점은 심사자 관점에서 투고자에게 바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연구 역량이 뛰어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KCI하고 SSCI 포함해서 한 130편 정도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1년에 10개, 뭐 학술 대회는 한 10개, 15개, 많이 나갈 땐 한 20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제 논문 심사는 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에 논문 심사를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논문 심사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논문 심사 같은 경우에 1년에 보면 많이 할 때는 무조건 한 20편 이상씩은 논문 심사를 합니다. 안 해도 한 12편, 이번 달에만 3편 심사를 지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해서 3편 정도 논문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릴 때는 우리 저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심사자 관점에서 투고자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법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위 논문 쓰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학술지에 내겠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학위 논문 쓰기 전에 학술 논문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졸업 후에 진로들은 다 각자 다양한 진로들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졸업한 사람이 어떤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일 거냐.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학술 논문을 얼마큼 발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술 논문 게재가 필요하나? 그러니까 이제 학술 논문에 왜 많이 써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혹시 석사과정생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죠.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박사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제가 인상에 남는 박사학위 졸업을 할 때 인상에 남는 거의 대부분의 총장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웰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 수여자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아카데미아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사 과정에 뭐 인문사회 계열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립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한다가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럼 독립된 연구자가 뭐냐? 결국에는 과제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역량이라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향도 좀 파악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영어식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Publish or perish. 그러니까 출판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 이거는 학술계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연구의 중요성. 뭐 어떤 경우는 저렇게 막 하는 게 뭐 나쁘다, 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publish or perish, 이게 내가 논문을 출간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아카데미아에 있는 어떤 경쟁 구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졸업을 할 즈음에 제 지도 교수는 아니었지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를 받고 나면 최소 5년 단위로 연구 주제를 계속 바꿔 나가라. 박사학위 받을 때 받은 연구 주제로 평생 간다는 생각은 음,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연구 영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5년 단위로 연구 주제를 바꿔와라.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실제 제 연구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거의 4년에서 5년 단위로 메인 테마가 계속 바뀌어져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에 계시니까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논문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투고해야 될까? 그러니까 투고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언제 논문 쓸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 될 텐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학위 논문 쓰고 그 학위 논문 쓴 거를 갖고 학술지에 내는 거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학술지를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학술 논문이라는 게 자기 논문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국내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학생이 졸업하는 동안 같은 주제를 구성하는 각 학술 논문을 퍼블리시 된 거를 시리즈로 묶어서 그게 하나의 학위 논문이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자기 경쟁력을 갖춘 채로 졸업을 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건 최소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위 논문 작성 최소 2년 전부터는 이 작업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석사과정은 1년 전 정도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나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 제가 볼 때는 4개월에서 5개월짜리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IRB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인문학 쪽에서는 조금 그 IRB 절차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IRB 절차가 꼭 들어갑니다. IRB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IRB를 잘 받아두면 사실은 이론적 배경, 이렇게 연구 방법까지는 거의 그대로 이렇게 그 사전에 구성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IRB 과정을 잘 활용하세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KCI급 같은 경우는 논문을 심사하는데 짧게 걸리는 데도 있지만 한 2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은근히 감독이 진짜 바빴어. 아니, 그럼. 콘서트에 막 스타하고 올리고. 제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네. 와, 야, 지은이랑 에바랑. 네, 저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네, 마이크를 꺼주세요. 네, KCI급 논문의 심사 주기는 보통 2개월을 잡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긴 경우는 있고 짧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은이도 문법이 엄청 어렵다는 뜻이. 잠시만요. 이게 똑똑하더라.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아이고. 네, 그래서 그 KCI 논문 같은 경우에 보통 2개월 정도의 그 심사 주기입니다. 제가 말한 4개월에서 5개월은 발간할 때까지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술지는 심사가 끝나고 나도 그러니까 발행이 좀 늦춰져서 이제 게재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게재 확정 통보가 난 뒤에도 약 한 달 반 정도가 더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고요. 물론 심사 중에는 긴급 심사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긴급 심사는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심사 주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2달. 그런데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IRB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한 4개월 정도, 4.5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디에 논문을 투고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실에서 흔히 보는 논문들이 많은데, 요거는 KCI라고 하는 KCI.go.kr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가 보시면 이 우리 KCI 등재 후보지 혹은 등재지의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볼 때 뭘 보셔야 되냐? 우선 영향력 지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각 논문마다 영향력 지수라는 게 나와 있고, 연간 발행 논문, 이 연간 발행 논문 아마 직전 연도 연간 발행 논문이거나 당해까지 발행된 논문 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제일 관련이 되냐면 발행 간기.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나오는 논문은 학술지는 거의 없고요. 최소 1년에 2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1년에 4번 정도. 그런데 인문사회 계열도 그 매월 나오는 학술지도 있습니다. 매월 논문이 나오는 학술지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발행 간기 같은 거를 보고 하되,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연구와의 관련성을 좀 따져서 학술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학술지 선정이 그러면 어, 내가 속해 있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제일 좋은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관련된 학술지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자꾸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 처음 투고한 어떤 학술지의 원고를 처음 투고할 때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조심스러우냐면, 학술지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이 제출한 논문을 심사해서 묶어놓는 데가 학술지가 아니에요. 학술지는 그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술지의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한 번도 투고해보지 않은 데가 왜 새로운 데냐? 뭐 누구 이전에 썼던 사람들한테 더 무슨 뭐 베니핏을 주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술지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측면들이 다르고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되는 논문의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학술지는 그동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랑 관련해서 어떤 논문들을 썼는지 최소 5년치는 한번 쭉 훑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논문을 여기다 냈을 때 이 학술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왜 이렇게 이상한 논문이 우리 학술지에 투고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5년치는 한번 쭉 훑어보고, 이런 주제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관련 학술지, 그러니까 평판이 높은 학술지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 연구 영역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 전공은 교육공학인데, 교육공학이라고 교육공학 연구라는 학술지가 메인 학술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도 논문을 내지만 뭐 다른데, 그러니까 뭐 디지털 무슨 콘텐츠 학회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변이죠. 원래 그쪽 분들은 또 거기가 또 메인이 되겠지만, 그걸 하게 됐을 때 장점이 좀 생기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면이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우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피해야 하는 주제와 연구 방법과 또 적절한 주제와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볼 때는 이 논문은 아마 처음 써보시는 분이 투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논문 투고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 썼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 그러니까 요즘 뭐가 아주 핫 이슈다. 이거 한번 좀 이게 어떤지 알아보자. 모든 연구자는 자기 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심사자들이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을 하는 거는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져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최근 들어 이게 이런 표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다 이거죠. 최근 들어 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굳이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뭐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거 좀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 인식 조사. 그러니까 단순 인식은 누구는 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다. 그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연구의 함의점.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계제를 내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 방법들, 특히 이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걸 한번 적용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대학원 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연구 목적하고 연구 방법하고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연구의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실수의 예를 들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주제와 연구 방법은 뭐냐? 적절한 주제의 연구 방법은 자신의 학위 논문을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보시고 조금 롱텀으로 생각을 해서 내 마지막 골은 요 단계인데 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요런 논문을 써봐야 되겠다. 그런 논문 주제를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구 방법은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연구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T테스트든 뭐 이런 그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습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연구 주제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구 논문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심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문 심사 의뢰를 받으면 사실 이메일을 받거나 시스템에 들어와서 한번 투고 심사해 주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뭐에 관한 연구 이러면 저는 사실은 이거 준비 안 된 연구네 이런 인상을 사실 딱 받습니다. 뭐냐면 너무 책 제목 같고 포괄적이고 그런 연구는 별로 중요하지가 그러니까는 깊이가 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술지에 나가는 논문을 얘기를 할 때 페이지 수를 많이 늘리지 마세요라는 제 지도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학술지에 들어가는 페이지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제시해 주면 된다 이거죠.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건 초록입니다. 초록. 대부분 초록을 요약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록을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꼼꼼히 읽어보는 게 초록입니다. 왜냐하면 초록을 읽어보고 이게 어떤 연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플랜을 좀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은 심사위원에게 인상을 남기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초록을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초록을 거의 서론 요약 정도로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건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연구 목적을 보면 이 연구가 얼만큼 성숙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목적이 그냥 뭐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차이를 밝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연구 방법은 사실은 이 연구가 얼만큼 공을 들인 연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무대가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초보 연구자들이 실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연구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방법은 써야 할 말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되어 있어서 요 내용이 있나 없나. 그럼 이제 심사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연구 방법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를 보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쓰는 것도 곤란하지만 본인이 연구를 얼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 이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 및 논의를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관여된 연구의 경우에는 결론 및 논의가 결코 짧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고 나면 결과까지는 굉장히 쓰는데 결론 및 논의에서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 및 논의가 20쪽짜리 논문 중에 참고문헌 빼고 만약에 20쪽이었다. 근데 결론 및 논의가 2페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결과까지 이끄는데 거의 뭐 한 16, 17쪽을 써놓고 내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글에 단 2쪽, 1쪽 반 정도가 이 연구의 결론인가? 결과와 결론은 다른 겁니다. 결론은 연구자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내 생각엔 이래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결론 및 논의이기 때문에 이 결론 및 논의를 읽어보면 이 논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런 논문의 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이 된다. 그러니까 논문 원고를 쓸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요런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이 투고돼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투고해서부터 게재 완료할 때까지 과정을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고요. 한 단계마다 어떤 일들이 생기고 뭘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고 투고 단계가 되면 이 원고 투고 단계에서 사전에 뭐 심사비, 윤리서약, 뭐 IRB 다 이걸 해야 되는데 투고 시스템에 좀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잼스라고 해서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잼스 말고 다른 투고 시스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들은 왜 나오는가 하면 출판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출판사도 이 학술 논문 저작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각 연구 단체마다 니즈에 맞게 이런 것들을 좀 가공을 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투고할 때는 투고 시스템을 일단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단계니까 이제 이건 다 안다고 치고, 먼저 그래서 원고가 투고가 되면 접수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장은 큰 학술지는 거의 매번 편집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편집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번에 투고된 논문이 이러이러한 논문들이 왔고 여기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심사위원을 추천하는가 하면 그 분야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쓴 논문은 여러분이 쓴 그 주제의 국내 최고 권위자한테 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 최고 권위자라는 게 이제 그 주제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학술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략 한 세 그룹의 인력 구조를 갖고 있는데 편집위원장이 있고 편집위원이 있고 편집 간사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제출하고 나면 편집 간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텐데 이때 상근 편집 간사가 있고 비상근 편집 간사가 있어요. 상근 편집 간사는 학술지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돼서 아예 급여를 주고 이 편집 간사 일을 상근으로 처리하는 인력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리턴도 되게 빠르고 사실은 상근 편집 간사가 있다는 얘기는 발행 간기도 짧고 학술지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회 발간되는 논문이 거의 한 20편, 30편 내외가 한 호에 발간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비상근인 경우에는 연락이 쉽게 안 될 때가 좀 있고 또 뭐 박사과정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에게 심사 의뢰가 가게 되는데 사실 심사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심사 시간은
2주가 채 안 돼요. 보통 일주일 내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러저런 이유로 심사가 빨리 안 끝나기도 하고 재촉받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하나가 거치고요. 또 하나는 심사가 결정이 한 명의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논문의 게재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심사위원에게 배정이 됐죠. 그러면 논문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논문 심사를 할 때 그럼 논문 심사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심사 기준 예시가 1부터 5까지인데요. 이건 거의 모든 논문들이 그러니까 인문학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계열 쪽은 대체로 요 영역대로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각 영역별로 가중치가 주어지거나 내지는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척도로 해서 1부터 5점, 매우 충족하다부터 매우 미흡하다까지. 그리고 점수화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점수로 써라.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 점수가 얼마이면 뭐 게재 불가, 얼마 이상 올라가야 뭐 게재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자들은 누구 논문을 심사하는지 아느냐? 그냥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건 실제로 블라인드를 많이 합니다. 이게는 되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고 심사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심사자 자율에 의해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심사 결과가 취합이 되는데요. 심사 결과는 이제 그 심사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다 모으고 나면 조금 큰 학회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합니다. 이제 이때 편집위원회를 소집을 할 때는 대체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편해요. 만약에 3명이 있었는데 뭐 2명은 뭐 수정 후 게재 뭐 이랬는데 1명은 이건 좀 아닌데 다음 후 게재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1명은 게재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또 1명은 게재 불가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극단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의사결정을 자기가 혼자 하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그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그런 이메일을 2통 받은 게 있었는데 한 통은 서로 다른 학회였어요. 서로 다른 학회였는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게재 불가를 하게 되면 이 논문은 앞으로 우리 학술지에 전혀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심사가 끝났고 이번 호에 안 되고 다음 호 해주세요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 다음에도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고자 입장에서는 그 논문이 거기서 게재 불가가 되면 자기는 거기를 아예 쓸 수가 없고 근데 그동안 거의 2회차를 썼다는 얘기는 거의 반년 정도를 그 논문에 어쨌든 관여를 했던 거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따로 묻기도 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이 끝나고 나면 평가가 통보가 되는데 대략 4가지 정도 수준이에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혹은 다음 후 재투고, 그다음에 게재 불가. 게재 불가가 나오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심사를 했을 때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다고 판단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지 않습니다. 10편 심사하면 저는 한 4편 정도는 게재 불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심사 결과가 왔는데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연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수정 후 재투고를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 대조표를 만드는데 심사 대조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심사 의견이 오면 물론 저도 유쾌한 기분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되게 신경 써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뭔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쓴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심사평이 나오면 당연히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심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논문은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퀄리티는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조금 나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갖고 최대한 내가 이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심사자 의견 중에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냐면 그 심사 이거를 할 때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흔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심사자 1은 제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초록의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심사자 2는 아예 직접적으로 초록이 참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러니까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에요. 그런 경우는 나한테 가혹한 판정을 내린 사람 의견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좋게 평가해 준 분은 감사한 뜻도 들고 뭔가 좀 기분도 으쓱하고 이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심사위원이 못 봤던 걸 이 심사위원이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전히 기분 나쁜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논문의 질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계제 판정이 나고 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제 판정이 난 뒤에도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뭐 참고 문헌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다음에 저자 이름 맞는지 좀 봐주세요, 뭐 등등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수정 및 편집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미진한 원고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때의 미진한 원고라는 건 내용 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표나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이제 이런 것을 좀 다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재 완료가 되는데 게재 완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 KCI라는 게 있고 KRI라는 게 있습니다. KCI는 Korean Citation Index고 KRI는 Korean Research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국내 학술 연구자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구자 번호가 없다 하시는 분은 연구자 번호를 만드시고 KRI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대학원생들도 그냥 자기가 혼자 등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자 번호 같은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아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최대한 심사위원회 그런 그 심사평 숙고하셔서 수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이거죠. 비우호적인 심사위원회 평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되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너무 상충되는 의견이고 만약에 상충되는 의견을 따르게 될 경우 나머지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이 깨지게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걸 따르지 않되 수정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 논리도 세워야 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이러이런 점에서 납득은 되지만 이러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문 작성하면서 일어나는 실수. 이제 요게 두 가지 흔한 실수, 치명적인 실수 한번 나눠볼게요. 흔한 실수는 최근 동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어요. 뭐 최근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연구 정책 보고서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심사자들은 대부분 교수급들이고 그 교수급들도 임용 최소 5년 이상 좀 지나야 심사 의뢰도 많이 갑니다. 그냥 이제 갓 교수 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덜 갔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최근 동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좀 롱텀으로 길게 가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너무 최신 경향에 하지는 마시고 최신 경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경향이라는 건 없어요. 다 옛날 게 있었기 때문에 최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해서 흐름을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참고 문헌이 뭐 10년 전 막 이런 대부분의 참고 문헌이 10년 전이
저는 이것도 이제 전공 영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지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5년 이내 참고 문헌을 섭렵하지 않으면 최신성을 내가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5년 이내 논문들도 좀 많이 좀 보셔야 되고 대체로 막 10년, 15년 전 심지어는 딱 봤을 때 이거는 이 논문 쓰신 분 태어나기 전 논문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게 이게 맥락에 맞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연구의 필요성을 간과한 글쓰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이 연구가 왜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최신의 어떠하고 어떠하고 어떠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걸 알아봐야 되는지를 써줘야 그게 논문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 불분명한 글쓰기 피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제일 지금도 한 2편 정도가 논문 심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볼 때 연구 목적하고 방법의 연계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은 세상을 구할 듯이 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조그만 그물 갖고 여기서 그냥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연구 방법을 썼다든지 이거는 스케일의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방법이 적합한가. 그다음에 결론과 논의가 불분명한 논문인 경우에는 이 논문이 활용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갑자기 논문 써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4개월에서 5개월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료와 함께 하는 거를 좀 많이 하세요. 물론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고 이러는 거야 뭐 당연한 거여서 이 말씀 안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요거는 학위 논문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학위 논문 쓸 때 어떤 주제를 삼아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읽었던 가이드라인 같은 어떤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학위 논문 주제는 이게 내 결혼 상대자랑 같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4, 5년간 내가 이 주제랑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루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흥미 있는 주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 얘기는 드렸고 요 자료는 뭐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혹시 좀 다른 분이 안 들릴 이게 지금 줌으로 접속한 분들이 안 들릴까 봐요. 한국어로 논문 작성 후에 보통 외국어로도 이제 요약을 해서 뒤에 첨부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때 이제 외국어로 작성할 때 도움을 받는 방법 그런 것 좀. 영문초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영문초록을 그 구글 번역기 돌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범대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범대인, 뭐 사범인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쓰게 돼요. 우리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영어로 뭘 써서 냈는데 영어 내용이 The criminals 해서 범죄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글에서 범죄자가 나오지? 해가지고 보니까 사범인이라고 쓰고 그거를 구글 번역기 같은 어떤 번역기에 썼더니 거기서 The criminals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어식 표현을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영어식 표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거나 초록도 프루프리딩을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초록도 맡기고, 그러니까 제가 초록을 내가 못 보는 상황이 되면 초록은 꼭 맡겨서 프루프리딩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만 이제 프루프리딩을 해주는 사람이 나하고 동일한 영역에 있으면 문제가 조금 쉬운데
전혀 다른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프루프리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루프리딩을 해주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내 글이 뭐 무슨 뭐 에듀케이션이다, 소셜 사이언스다, 뭐 휴머니티스다 이런 걸 지정을 해서 그걸 매칭을 시켜주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아마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팁도 중요하겠네요. 좋은 초록을 쓰는 첫 번째 전략은 베끼기. 그러니까 논문을이랑 보면 본인의 논문 주제와 제일 비슷해 보이는 영어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고 결론을 이끌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자기가 조금 조합을 해서 요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을 쓸 때 구성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초록 구성에 대한 것 제가 오늘 논문 내용 구성 방법은 일부러 싹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행정, 뭐 사회, 뭐 인문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스탠다드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표기법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이유는 초록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 영문 초록이든 국문 초록이든. 그리고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 내용 중에 영문 초록의 뭐 어휘 표현이 어떻고 이렇게 나온 그런 심사가 있어요. 그거는 심사위원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봤다는 뜻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한글 초록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한 분 정도, 한 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제가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 채팅창에 쓰신 분인데 일단 지금 와 계시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주셨고, 그 많이들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뭐 무슨 경향이 있고 어떠한 움직임이나 현상이 보여서 뭐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연구의 필요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어떠한 표현들이 사용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약간 조금 좀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동향 이렇게 쓰면 그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게 연구 주제를 잡다 보면 사실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남들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개연성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빠지게 된다 이거죠.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 스스로 왜 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조금 더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연구의 필요성을 들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영어로 좀 하면 리서치 컨플릭트를 찾는 거예요. 리서치 컨플릭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같은 인공지능인데 이 사람들은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왜 단점이라고 얘기할까? 나는 왜 이들의 의견이 다른지 알아보겠다. 만약 이렇게 하는 그 리서치 컨플릭트,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요인이 뭔지를 알면 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이게 연구의 어떤 가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리서치 시그니피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해주는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최근 경향이라고 하는 거에 딱 메모리 돼버리면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한번 알아보자.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교사들이 어떻게 알아본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교사의 수업적인 전략을 낮출 수도 있는 이런 그 자동화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교사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걸 알아보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라고 얘기할 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진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갈등이 뭘까? 그러려면 좋은 한 방향의 의견보다는 양쪽 방향의 의견이 되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중에 초록 쓰기가 어렵다. 초록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초록을 쓸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용 부분 같은 것들을 다 빼고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쓸 때 보면 참고문을 쓸 때 보면 참고문을 쓰는 법이 다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문은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글 스칼라만 하더라도 구글 스칼라에 가서 보시면 참고문헌 내려받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엔드노트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RIS라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여러 종류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고문헌을 다는 방식, 참고문헌의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이 참고문헌은 그 학술 커뮤니티가 쓰는 규약이에요, 규약. 우리는 참고문헌 이렇게 쓰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문헌 쓰는 거는 아니 그냥 사람 이름하고 출판 연도하고 제목만 정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정보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학술 커뮤니티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록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고문헌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초록을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것도 이 설명하는 그 영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의대 쪽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저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의대나 그러니까 보건 계열 논문 중에는 초록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 방법, 결과, 결론. 그래서 각각을 서너 줄 내로 딱 쓰게 그게 초록이에요. 논문 시작이 되면 처음에 목적, 뭐 방법, 결과, 결론. 근데 일반 인문사회 계열은 그런 식의 초록은 없죠. 그러면 초록에 쓸 때는 그러니까 초록의 목적은 청중이 내 논문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고 나는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 주장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연구법을 써서 요렇게 했다. 이제 요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 써주신 선생님은 국문과여서 어쩌면 제 설명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연구법도 중요하다 보니까 통계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서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록을 좀 초보 초록 레벨 1. 네. 이 레벨 1은 그냥 서론 요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약간 결론. 그럼 완전 꽝.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레벨 2는 연구 방법이 지나치게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읽으면 이제 전 느낌이 와요. 아, 연구하면서 엄청 고생했구나. 나 이거 고생한 걸 여기 쓰고 싶은 모양이다. 근데 레벨 3가 되면 그건 좀 적당히 줄이고 이 연구가 무슨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최종적인 골이 뭐고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학술 커뮤니티마다 조금씩 그런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대학원 혁신본부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거의 한 15년 만에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여러분께서 쓰시는 입장이 아니라 심사하시는 입장에서 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이 KCI 등재법에 대해서 특강을 개설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대학원생 중에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한 명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 와 있는데 되게 많이 아마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국인 학생들도 너무 많이 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투고를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투고를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실제적으로 투고의 경험을 살려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미즈카 유카리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실 거고 참고로 추천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도 와 계세요. 제가 요청드리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후에 발표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실 때 혹시 또 문의사항 있으면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십시오. 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어국문학과 지금 박사 과정 수료한 미즈카 유카리라고 합니다. 어, 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부터 좀 잠깐만 해드리면은 저는 일단 하프는 일본 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고 석사 때부터 여기 전남대학교로 와서 이제 국문과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이고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 전공은 이제 국어국문학과라고 하면 보통 국어학이랑 현대문학이랑 버전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더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 연구 분야가 저 같은 경우 개념사를 이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은 앞에서 교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한 대학원생으로서 지금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하나의 예시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술대회 발표를 하거나 논문 투고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번에 제가 논문을 투고해서 그게 이제 게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랑 이제 그 뒤에 계시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작성한 논문이 게재된 거고요.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학술 첨서로서 이제 발간이 되었고, 네, 근대 전환기 새로운 개념의 수용과 저용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 얼마 안 된 사진이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이제 중앙대학교에 가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사진입니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라는 학계에서 학술대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제목은 인자의 가마키는 고찰 광주 일상호를 중심으로 광주 일상호 그러니까 방언 안에 자주 나타나는 인자에 주목을 해서 한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투고를 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제가 듣는 수업에서 기말 과제로서 선언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작성해서 수업 내에서 발표하는 게 이것을 시작으로 저는 항상 첫 번째 과정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두 번째는 선언문을 이제 그 수업에서 작성했던 선언문을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 두 번째로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발전시킨 선언문을 이제 견해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이제 교회로 나가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또다시 보완을 해서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는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 수업에서 그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문과 국어학 쪽의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기말 과제로 그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문의 주제는 보통 그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동기들과 자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하는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언문을 작성하면은 수업의 마지막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른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수업이 끝나는 식으로 자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지난 학기에 제가 참여했던 수업을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이제 지역 어문학 프로젝트 세미나라는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기말 과제로 관주 135 자료, 관주의 방언이 적혀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잡아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 기말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그 수업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 두 팀으로 나눠서 팀으로 이제 같이 검토 연구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봤을 때 그 광주 분들이 인자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로 정말 많이 나타나서 저희 조에서는 이 인자에 주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일단 크게는 주제를 정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인자 관련해서 어떤 선해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전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해 연구를 수집하고 그것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해 연구를 다 그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 문제 그리고 연구 방법,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제 선언문을 작성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두 번째, 선해 연구를 수집하거나 선해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학습립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료로 다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나열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이트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DBPR 사이트를 자주 쓰는 편이라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검색창에서 이제 키워드 입력하시면 이렇게 쭉 논문들이 나오는데, 제가 DBPR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이용수라고 이제 논문 아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 그렇게 너무 중요한 숫자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고 어떤 논문들을 먼저 읽어봐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이 이용수라는 게 이제 설명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다운받기와 논문 보기 등으로 논문을 이용한 횟수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참고하면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많이 봤구나, 많이 이거를 찾았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다 할 때는 저는 이 이연수를 좀 참고해서 논문을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KCI 등재가 된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해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 그 사이트들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논문을 찾을 때는 구글 스콜러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구글 스콜러라고 검색해 주시면 바로 나오는 사이트 들어가시고 똑같이 이제 키워드를 넣으시면 논문들이 이제 검색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한 논문을 읽다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이 연구가 자주 언급이 되더라. 그런 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서는 이 논문을 시작으로 이렇게 연구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 찾았던 논문 안에서 언급된 연구도 다시 우리가 저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언급이 된 연구까지 선행 연구를 찾아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저의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찾은 참고 논문들을 다 PDF로 이제 저장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논문 자료와 수업 관련된 자료, 스터디 관련된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고 들었던 수업마다 파일을 만들어서 그 수업 되어서 뭐 찾았던 논문들을 다 여기에 수집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지역 업무나 프로젝트 세미나 여기 들어가면 제가 찾았던 논문들을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문헌을 하나하나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제가 아예 논문을 저장을 할 때 그 파일의 제목을 참고문헌에 넣는 거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문헌 형식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선행 연구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검색한 논문을 읽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연구 방법과 어떤 걸 대상으로 연구했는지,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를 중심으로 짧게 내용 요약을 하는 작업을 가지는데요. 이때 실제로 뭐 한글이나 워드에 글을 작성을 해놓는 것을 저는 미리 하는 편인데 그렇게 미리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논문을 쓸 때 그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내용 요약을 기술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그 선행 연구들의 특징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뭐 특징을 가진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특징을 가진 연구들이 있었고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것도 같이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인자 관련된 연구를 예시로 들어보면 선행 연구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자 관련된 연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두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세 번째는 더 다양한 기능에 주목한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수집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선행 연구를 분석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구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가는데요. 먼저 선행 연구를 보면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도되지 않은 방법, 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어떤 방법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서 자기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자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주 외 지역에 관련된 인자 연구는 되게 많이 보였지만 광주 방언에 대한 그런 연구가 아직 많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인자의 탐화 기능을 미시적, 거시적, 상호작용의 측면 이렇게 하나하나 측면에서 봤던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는 아직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연구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과정, 이제 선언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성한 기말과제 선언문을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교수님이 해주시는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최근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국문과 국어학 쪽에서는 수업이 정강하면 네, 콜로키움을 개최해서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때 수업에서 기말과제로 작성했던 선언문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각자 어떤 것을 이제 연구했는지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그때 발표를 하고 교수님이나 선배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그 선언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저번에 그 인자그 관련 연구를 수업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받았던 피드백을 다 정리한 것이고 주로 있던 지적들이 뭐 추가적으로 이런 논의가 더 필요할 거다라는 점들이라던가 이제 논문의 구조를 좀 더 이렇게 바꾸면 매끄럽지 않을까 막 그런 지적들을 받고 이제 수정을 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전시킨 선언문을 이제 학술대회에서 실제로 발표하는 과정,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과정까지는 이제 교내에서의 그런 활동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학교 외로 나가서 자기 발표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듣느라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방학이 되면은 학술대회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리미리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학계가 이제 언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전국 규모의 학계를 하는 그런 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KC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통계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CI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계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는 학계가 KCI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계로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하였는데요. 보통 이제 학계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뭐 대부분의 경우 20분 동안 본인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0분간 토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지정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정 토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표 당일날보다 한 며칠 전까지 토론문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읽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이제 발표 당일날에 10분 동안 그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은 경우에는 뭐 이런 천재들의 이제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표문을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좀 더 보완해서 학술지에 투고하는 마지막 과정, 네 번째 과정입니다. 뭐 학술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학계랑 동일하게 KC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학술지가 그 KCI 등록이 되어 있는 학술지인지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투고할 경우에는 자기가 발표했던 동일한 학계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도 이번에 그러지 않은 게 이제 발표문을 발표하고 토론도 진행하고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고 수정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데랑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학계의 학술지를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투고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발표했던 학교와는 다른 학계에서 나오는 학술지에 이제 투고를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똑같이 어떤 학술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학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 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파악을 해놓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통 투고를 할 때는 학계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제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마감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계속 주로 활동을 할 것 같은 학계는 몇 가지만 정해놓고 가입을 하고 이제 발간 일을 이제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계에서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투고할 때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연구 활동이라는 게 개인적인 행동, 뭐 개인 플레이라고 잘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혼자서만 하다가 정말 막히고 뭐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이나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자주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요즘에 들어서 또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아, 동기들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듣고 또 자기가 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소통은 정말 본인의 연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뭐 항상 매주 만나거나 뭐 바쁘면 2주에 한 번씩 만나거나 그런 만나는 자리를 정해 놓으면 뭐 그때 지금 고민이 있으면은 이런 연구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는 걸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막히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하고 새로운 또 시각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스터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정말 저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BK 사업단에 소속하고 있는데, 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임에 속하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 수 있고, 항상 그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런 게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대학원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었는데, 참 이렇게 외국어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성심성의껏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이분 강의를 듣고서도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플로어에서도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KCI 이거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특강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GA라고 글로벌 어시스턴트가 한 명 있어요. 근데 KCI 논문은 다 한국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영어로 쓸 수 있는 또 KCI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영어가 훨씬 편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쓰는 게 너무 부담이 되면 그런 학회지를 찾아서 투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뭐 내가 아는 방법이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외국인 학생이 뭐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한국인 이렇게 석박사 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유카리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 네,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채팅? 아, 네. 보이십니까? 네, 질문,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소통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실래요? 네, 여기 입력해 주세요. 네, 바로 그냥 해주시는. 네, 네. 네, 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될까요? 네, 오늘 그리고 뭐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우선 지금 오늘 저희가 강의하기 전에 이 줌으로 녹화를 했거든요. 혹시 유카리 선생님 이게 나중에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까 교수님은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 발표했던 내용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시 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못 들었던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발표 오늘 했던 내용을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혹시 다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신청을 받아서 보내드릴까요? 다 네, 그러면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오늘 신청 오셨던 분들은 다 이번 주 내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